연방 센서스국이 한국 등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0 인구조사의 참여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투자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하원이 한 달간의 재정을 충당하는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보험료를 미납하고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회장직을 놓고 수개월간 논란이 이어진 뉴저지 상록회가 차기 회장 후보 등록에 차영자 이사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한국 등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0 인구조사의 참여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부터는 온라인과 전화 참여도 가능하다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일 실시되는 2020 인구조사를 앞두고 센서스국이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제프 베일러 센서스 뉴욕 지역 책임자, 제니퍼 김 부 책임자 등 센서스국 관계자가 참여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2020 인구조사의 참여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센서스국 뉴욕 지역 책임자 제프 베일러는 2020년 인구조사는 한국어를 포함한 12개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번 인구조사부터 온라인 전화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서스 조사에서 기입한 정보는 어떤 기관도 열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share any information that could identify an individual or a household, period. Not with local, state, or federal law enforcement, not with Homeland Security, not with ICE. 센서스국은 인구 조사 결과는 각 커뮤니티의 인구를 파악해 의료 복지 서비스, 학생들의 교육 지원, 교육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매년 6,75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이 되고요. 그 자금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금으로 배정되어 사용이 됩니다.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센서스국 인구조사 초대장이 발송되며 이때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투자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지난 1993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현재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180만 달러로 80% 인상됩니다. 또 고용촉진지역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80%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5년마다 투자금 하한선이 상향 조정돼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이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이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이민서비스국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지정 여부 결정권을 없애고 대신 연방국토안보부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하원이 한 달간의 재정을 충당하는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19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재정을 충당하는 단기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상원이 이번 주 안에 단기 지출안을 처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을 방침입니다.
이번 단기 지출안은 지난 9월 상하원을 거쳐 백악관에서 서명한 지출 승인안 시한인 오는 21일을 코앞에 두고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추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구의 운영 예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승인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몇 달 동안 장기 지출 승인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트럼프 장벽을 포함한 쟁점에 막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이 트럼프 탄핵 청문회 국면에 매몰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 2번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는 국경 보안에 대한 양당 견해차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먹튀를 막겠다고 시행한 정책인데 정책 시행 후 오히려 보험료를 미납하고 혜택만 누리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혜택만 누리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건보 피부양자는 올 9월까지 20만 6,800명으로 지난해 말 18만 9,800명보다 17,000명이 늘면서 8.9%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0.3%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0.4%의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 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대거 등록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는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장 취업 등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회장직을 놓고 수개월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상록회 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영자 이사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15대 차기 회장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록회 측은 19일 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차영자 현 이사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 측은 단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22일 투표 없이 총회 인준을 거치고 회장을 추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3일 팰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와 동시에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록회 현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박재희 회장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진행된 차기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와 그간 장상조 회장 체제하에 진행된 행사들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회장 측은 변호사, 신원보호 등을 이유로 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록회 측은 사무실 쪽에 소송 관련 공지가 온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전자담배 업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자와 사망에 업체 주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맨하튼 검찰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이어 주를 상대로 허위 광고 및 공공보건법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과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업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체가 청소년을 상대로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인체에 해롭지 않고 니코틴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배제한 허위 광고를 집행해 뉴욕주의 일반 사업 규정 349호, 350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체가 어리고 매력적인 모델을 선정해 색감 있고 자극적인 광고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배포해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발표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줄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중 45%가 13세에서 17세이며 20%만이 21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주리, 뉴욕주 전자담배 판매 연령 제한도 지키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만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지만 이미 다수가 피해를 입고 중독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도로가 버스와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대대적인 도로 개혁 방안을 담은 조례안 도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시의회를 통과한 도로 마스터 플랜 조례안에 19일 서명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19일부터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동됐습니다. 조례는 뉴욕시 교통국이 5년마다 도로 설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국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차량 가스 배출량 감소,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5년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 전용 도로를 150마일 확대하는 방안과 5년간 보호벽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 250마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버스에 우선순위를 주는 신호 프로그램을 첫 해에 750개, 다음 해부터는 연간 1000개를 교차로에 설치하고 매년 500개 버스 정류장의 쉘터와 벤치 업그레이드, 5년간 2,500개 이상의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2년간 100만 스퀘어피트의 도로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이 포함돼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전 제로 캠페인을 더 발전시킬 새 도로 안전 조례안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뒷좌석에 탑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벨트만 착용했다면 이 가운데 적어도 400명 이상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일 교통 전문 매체 트랜스포트 토픽이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뒷좌석 승객의 숫자는 2018년 80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883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또한 2014년 78%에서 2018년 76%로 낮아졌습니다.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803명의 사망자 중에서 적어도 400명 이상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는 2015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단 2개의 주에서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반면 20개의 주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법률이 전무하고 법률이 제정돼 있는 30개 중 11개 주에서도 1차 적발 사유는 아닙니다. 즉,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일부 옐로캡 소유주들이 시와 택시 리무진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2013년부터 14년 사이 메달리온 경매에서 메달리온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매입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뉴욕주 법원은 지난 10월 초 5명의 옐로캡 소유주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메달리온을 매매한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들은 택시 리무진국이 옐로캡 메달리온 경매에서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매입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 허가로 뉴욕시가 판매한 400개의 메달리온과 관련해 최소 150명의 매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3차례 경매를 통해 총 3억 6천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버 등 차량 공유업체들이 시장에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 소유 옐로캡 메달리온 한 개 값이 80만 3천 달러에서 96만 5천 달러,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공유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현재 메달리온 한 개 거래액은 15만 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옐로캡 소유주들은 뉴욕시 정부나 택시 리무진국이 차량 공유업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리무진국은 경매를 통해 메달리온을 구입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차량 공유업체는 당시 이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빗 류 LA시 4지구 시의원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주택 보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재선 캠페인에 한창인 데이빗 류 의원. 선거 캠페인 모금에서 1위를 달리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선거 캠페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후원금 많이 모으고 시민들, 한인 커뮤니티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지구를 비롯해 내년 LA시 선거의 핵심 쟁점은 노숙자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의원 역시 노숙자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지목하면서 노숙자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홈레스 된 사람들 위해서 지금 집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왜냐면 집을 먼저 만들어줘야지 딴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월급 50% 넘게 렌트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홈레스 될까 말까 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어떻게 도와주나? We need to build more senior housing, more affordable housing, more workforce housing. 노숙자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LA시 전체의 심각한 현안인 만큼 시의회에 전담팀을 구성할 뜻도 밝혔습니다. Creating the strike force team. It needs to be done faster. 왜냐면 지금 사람 길가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어떻게나 이거를 빨리 stabilize 한 다음에 long-term solution도 하면서. 개발업자 후원금 금지안 등 진행 중인 사안도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고 각오를 밝힌 데이빗 류 의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 후보들에게도 한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우리 커뮤니티가 그렇게 더 힘을 세진다고 보일 수 있으니까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좋게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비선거는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과반수가 넘을 경우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최종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산타애나의 한 스트릿 몰에서 운영되던 불법 도박장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업주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매니저를 포함한 45명이 체포됐습니다. 산타애나 경찰국은 오늘 새벽 5시쯤 체리 애비뉴와 일가에 위치한 한 스트릿몰 내 스모크샵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4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1대의 슬롯머신 기기를 포함해 수대의 불법 도박 게임기들도 압수 조치했습니다. 해당 스모크샵은 라이센스 없이 운영돼 왔으며 스트릿몰 내 상점들은 이곳에서 범죄 활동이 빈번하자 영업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은 최근 수개월 동안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작전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한국미술연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트뮤지엄 한국관의 한국특별전과 학술 프로젝트 등 한국 미술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8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은 후 두 번째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9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난민 및 망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의 난민자는 모두 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2008년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7년 28명, 2013년 23명 순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교사들이 이민자 학부모와 상담 시 활용하도록 한 전화 통역 서비스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전문 통역 서비스 업체와 3년간 275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데일리 뉴스는 현직 교사들이 잦은 끊김 현상과 긴 대기 시간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통역 서비스 업체 측과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년 6월부터 뉴저지 턴파이크와 링컨 터널 2.5마일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뉴저지 방향 차선 하나를 맨하튼 방향 버스 전용 차선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시범 운행 기간 내 해당 버스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나 자율주행 버스 투입을 확장하더라도 기존 운전기사를 퇴출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지난 13일 금강산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박효성 총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과 연결돼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 듣고 설날 퍼레이드 준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19일 존류 뉴욕주 상원의원,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다음 주 이임하는 박효성 총영사를 방문해 그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한 총영사에게 감사의 인사와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한인 남녀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뉴욕 나눔의 집이 12월 15일 개원 8주년 감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더 추워지겠고 밤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